안녕하세요. 한준TV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 토트넘 허스퍼가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를 맞이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천재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18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로 전격 이적에 성공한 양민혁 선수에 대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1군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가운데 2부 리그 잉글랜드 챔피언십 클럽인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의 임대 이적이 확정됐습니다. 토트넘은 부상 선수가 폭증하면서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어느 정도 기회를 얻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공격수 영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부상을 당한 선수도 돌아오고 또 그런 가운데 영입한 선수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양민혁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 영입 대상이 손흥민 선수와 역할과 포지션이 정확히 겹치는 또한 젊은 선수에게 거액의 이적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손흥민 선수도 떠나는 수순이라고 관측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반년 뒤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을 떠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때 양민혁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아쉽게도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유럽 현지 보도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반년 뒤 떠날 수 있다라고 관측한 이유, 분석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공식 발표, 토트넘 구단의 공식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에 나왔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챔피언십 클럽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잔여 기간 임대 계약으로 합류한다며 토트넘이 발표했고,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등번호 47번을 새긴 유니폼을 들고 오피셜 정식 사인까지 진행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친 양민혁 선수 입단 컨텐츠를 게시했습니다. 토트넘에 합류하면서 등번호 18번을 달았던 것은 본인이 강원 FC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47번을 쓰고 싶었지만 이미 그 번호를 쓰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이 번호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47번 달고 본인이 강원에서 달고 뛰었던 번호로 첫 유럽 무대 공식 데뷔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그 당시 박지성 선수가 또 맨유를 떠나서 입단하면서 국내 팬들에게 많이 알려졌었죠. 그 뒤에는 윤석영 선수도 입단을 했고 또 퀸즈 파크 레인저스를 떠나서 여러 팀들을 임대를 하다가 돌아와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의 가장 불꽃 같은 시간을 보냈던 팀이기 때문에 역대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세 번째 한국인 선수로 양민혁 선수가 또 올 시즌 후반기 챔피언십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저희가 또 데뷔전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좌우 측면 그리고 2선 중앙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양민혁 선수인데요. 이 양민혁 선수를 토트넘이 결국 내보내게 된 것은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당장 양민혁 선수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는 데다 본인의 감독으로서 입지 또한 불안하고 팀 성적도 2부 리그 강등을 꼭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기가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솔랑키, 히샬리송, 존슨 이런 공격 라인에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오도베르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언제 정확히 풀피드로 뛸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보니까 공격 라인의 전천후 활약이 가능하면서 또 이런 어려운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혹사를 당하고 다른 전술적인 역할을 맡다 보니까 본인의 득점력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 골을 잘 넣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공격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활약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적 시장의 정보에 뛰어나고 또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벤 제이콥스 기자가 토트넘 전문 최대 팟캐스트 레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출연해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의 핵심 공격수인 요한 위사 영입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 있었고 제안도 했지만 이 제안은 구두 제안입니다. 공식 오퍼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적 협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브렌트포드가 그를 팔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브렌트포드가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도 높고 또 브렌트포드를 요한 위사가 떠날 이유가 있다면 더 큰 팀에서 와야 되는데 물론 토트넘이 더 큰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으로 갔을 때 해야 할 경쟁은 강등권 경쟁이고 또 시즌 도중에 브렌트포드가 만약 이 선수를 내보내고 그로 인한 부메랑 효과로 오히려 다시 브렌트포드가 강등권으로 내려가고 토트넘이 살아나는 상황이 된다면 브렌트포드 구단 운영에 있어서도 얼마의 이적료를 받든 더 큰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1996년생인 요한 위사는 한창 전성기 나이에 도달한 선수인데요. 최전방 공격수를 주로 맡고 있긴 하지만 176cm의 키로 사실 2선 전천으로 움직이면서 사이드로도 빠지고 볼 운반 능력, 돌파 능력도 있는 좌우 측면 윙어로도 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플레이도 가능하고 오른쪽에서도 세컨드 톱 위치로 이동을 하고 전방에서도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9번 공격수로 뛸 경우에는 솔랑키와는 안 겹치는데 손흥민 선수나 히샤이송과는 조금 겹칠 수가 있는 선수죠. 즉 지금 이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의 대안이다. 이 선수가 올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히샬리송이나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뛰게 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올 시즌 21경기 중 20경기를 공격수 포지션 최전방에서 뛰면서 11골 2개의 도움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점은 골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솔랑키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대로 한 자리를 주전으로 꿰찰 경우 이 선수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큰 돈을 써야 할 텐데 그 정도 돈을 쓴 선수를 벤치에만 내버려둘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수가 온다면 솔랑키가 없는 동안에는 최전방을 맡아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겠지만 솔랑키가 회복하는 대로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주전으로 꿰찰 수 있는 옵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선수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의 탑 타깃으로 밝혀진 선수가 바로 바이에른 뮌헨의 프랑스 유망주 마티스 텔 선수입니다. 제2의 음바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린 나이에 스카우트한 선수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경기를 뛰지는 못하고 있어요. 워낙 쟁쟁한 또 주전 자원들이 있기 때문인데 토트넘 내부 소식을 잘 알고 무엇보다 이제는 유럽 전역에 걸쳐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적시장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탑 타깃이라고 언급을 했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디렉터인 막스 에베를이 최근 공식 인터뷰 독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티스 텔 본인이 떠나고 싶어한다. 사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는 만큼 그가 성장하기 위한 출전 시간과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팀에게 있어서 그를 떠나보낸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옵션, 가장 좋은 여건이 무엇일지 임대로 보내고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적료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아예 보내거나 다시 뭐 바이백 조항을 달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세론을 단다거나 그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 마티스텔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뭐 코망이나 사네나 그나브리나 이런 여러 선수들이 결국엔 물러나면서 토마스 뮬러 같은 선수들이 물러나면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점차 지체되고 있고 특히 올 시즌 도중에는 마티스텔 본인도 조금 더 이제 답답한 모습을 마음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적 시장에 내보내는 건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마티스텔 본인도 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를 뛰고 나서 캐리 하우 기자의 질문에 이 경기가 바이에른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노코먼트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밝혔는데요. 토트넘이 시즌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의 유사라든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틸 같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 이적료가 비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지금 토트넘의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다라는 정보가 또 토크스포츠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시 이제는 과도한 지출, 이게 수입 대비 지출이 아닌 돈 많은 이제 부자 구단주의 일방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구단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죠.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이 현재 1월 이적 시장에 전 세계의 그 어떤 팀보다 많은 돈을 규정 제한에 걸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팀으로 드러났어요. 무려 1억 8천만 파운드를 이번 한 이적 시장에 써도 문제가 없다. 2억 유로가 넘는 돈이고 한국 돈으로 3,239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물론 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막 쓰는 팀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번 이적 시장 기간에 경쟁이 붙었을 때 특히 시즌 도중이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토트넘보다 돈을 더 잘 쓸 수 있는 팀들은 돈이 있다고 해도 회계장부상의 문제로 지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보다 조금 더 써서 토트넘의 영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로마노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마티스텔은 워낙 프랑스에서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받았고 잠재력이 크고 피지컬, 기술, 속도 다 갖춘 골잡이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 관심이 많은 팀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맨유, 첼시, 토트넘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팀들의 위상, 역사,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가장 밀리는데 맨유는 재정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 영입이 불가능해서 임대로만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첼시는 최근에 이제 무드릭 선수의 이 약물 문제 때문에 이 선수가 언제 뛰게 될 수 있을지 사실상 뛰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은쿤쿠의 플레이도 아쉽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 상황 반전을 위한 좀 새로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미 1월 초부터 마티스트와 영입 협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첼시가 이전에 워낙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많은 돈을 지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첼시도 토트넘도 이제 완전 영입을 원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적료가 중요한데 로마노 기자의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 측에 얼마 이적료 원하는지 문의를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첼시와 경쟁이 붙을 때 끝없이 올릴 수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유리한 상황이 되겠지만 토트넘이 또 그렇게 돈을 막 지르는 팀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티스텔의 현재 이적 시장 가치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3천만 유로이지만 협상 시작 가격이 4천만 유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6천만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정도 금액은 물론 토트넘이 솔랑키에게 더 비싼 돈을 줬고 존슨, 메디슨 이런 선수들에게 충분히 썼던 금액이지만 그 정도 돈을 쓴다면 당연히 주전으로 기용을 할 선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양민혁 선수가 2006년생인데 이 선수는 2005년생이에요.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피지컬이나 유럽에서의 경험이나 여러 면에서 마티스텔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즉시 전력으로 데려오는 건데 이제 무르익고 성인에 접어드는 그 나이인 마티스텔이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오른발잡이 선수이며 오른쪽에서 정발 윙어도 가능한 어느 정도 양발 능력이 있는 선수이며 183cm의 탄탄한 체구, 신체 조건, 장점 모두 손흥민 선수와 매우 겹치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 선수가 올 경우 솔랑키가 부상 중인 상황에서는 최전방을 맡겠지만 이 선수도 본인이 가장 많이 뛰고 가장 잘 뛰는 위치는 최전방보다는 왼쪽 측면이다. 커리어에서도 실제로 왼쪽 윙어로 34경기 뛰면서 8득점 5도움이고 전방 공격수를 뛸 때는 오히려 33경기 5득점 1도움으로 기록이 더 적어요. 오른쪽 윙어로 뛰면서도 4득점 1도움을 14경기에서 했는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이 선수는 정확하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게 될 경우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주전으로 뛰게 될 선수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만약 이 마티스텔 영입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노리고 있는 선수가 노아 오카포 선수라는 점. 이 점 역시도 토트넘이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대체하고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를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오카포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빼어난 활약을 보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AC 밀란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AC 밀란에 가서는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금 시즌 도중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오카포 선수도 2000년생으로 한참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고 185cm의 큰 키에 피지컬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속도감과 측면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윙으로 뛸 때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 점 역시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겹친다는 게 맞죠. 솔랑키가 없는 동안에는 말씀드린 이 피지컬을 통해서 최전방 역할을 맡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겠지만 결국 솔랑키가 회복할 경우 히샬리송도 뛸 수 있을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로 가서 뛰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미 베르너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도베르가 왼쪽도 보지만 오른쪽에 사실은 존슨이 부족한 기술을 가미하기 위한 자원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전 선수가 될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존슨이 쪼커로 뛰게 되고 쿠르세스키는 공미로 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온다는 건 역시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토트넘이 마티스텔에게 관심이 있는 여러 팀 중에 하나이지만 그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 현재 AC 밀란에 떠날 것이 관측되는 스위스 스트라이커 오카포 영입 역시 공격수 옵션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토트넘이 어마어마한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깜짝 이적이 나왔잖아요. 에스턴 빌라의 20살짜리 콜롬비아 특급 공격수, 지금 바르셀로나도 연결이 됐고 바이에른 뮌헨 그마의 수많은 팀들과 연결이 됐던 존 듀란 선수가
알 나스르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우디로. 엄청난 돈을 택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가끔씩 나옵니다. 7,700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는 에스턴 빌라가 이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을 리빌딩할 수 있는 자금이고, 아마도 존 듀란도 엄청난 연봉을 보장받았을 겁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토트넘도 이 정도 돈을 지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돈을 지를 생각이 없는 팀이 토트넘이고, 에스턴 빌라가 아무리 토트넘이 강등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보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7,700만 유로에다가 옵션이 달린 이 조건에 대해서 토트넘이 정말 팀을 제대로 강화시키겠다는 생각했다면 1억 유로까지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뭐냐? 이 선수는 솔랑키의 자리만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최전방 공격수를 제대로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솔랑키에게도 비싼 돈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썼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솔랑키를 샀고 히샬리성도 있고, 이 선수가 물론 뉴캐슬로 이적설도 있긴 하지만 나간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본인 역시 조금씩 이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나간다. 그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를 사야 되는데 존 듀란은 그런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의 1월 이적 시장 내 이적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부상 중인 선수가 존슨, 오도베르, 솔랑키, 베르너, 여기다 메디슨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엘프스보리와 내일 새벽에 있을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마지막 경기도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랭크셔와 무어까지도 선발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 클루세스키가 내려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메디슨도 다쳤고, 또 선수 등록이 안 된 스펜스라든지 레길론, 킨스키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레이가 왼쪽 풀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데이비스, 드라고신이 딱 2명 남은 센터백이기도 하죠. 물론 반더벤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훈련도 했고, 또 비카리오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이 경기를 뛰기는 좀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부상이 재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지금 후스코어드닷컴에 예상한 것처럼 비카리오가 아니라 브랜든 오스틴이 뛸 가능성이 있고, 물론 오스틴이 최근 뛴 경기에서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팀 경험을 살린 플레이를 하려면 앞선에서나 후방에서나 손흥민, 데이비스 같은 주전 선수들은, 베테랑 선수들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3월이 되어야 솔랑키나 오도베르나 존슨 이런 선수들이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티스테리든 오카포든 데려오더라도 일단 그 선수들을 톱으로 놓고, 히샬리성도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일단 왼쪽 사이드를 맡아보게 되되, 영입이 됐을 때 히샬리송, 솔랑키가 복귀를 하게 되면 아마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후반기 일정에는 조율해 주다가 여름이 되면 1년 남은 계약을 통한 이적료를 조금이라도 받고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 구성을 보면은 만약 텔과 오카포가 오면 보시는 대로 솔랑키와 경쟁하는 상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선수의 나이, 이 선수에게 투자한 돈, 그리고 이 선수들이 밀란이나 바이에른 같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꾸준히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왼쪽에 텔, 전방에 솔랑키, 오른쪽에 오도베르, 이렇게 스리톱이 가동되는 새로운 젊은 스리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왼쪽에 무어, 임대를 다녀와서 만약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면 양미애 선수가 오른쪽에 서브 자원으로 들어가고, 존슨이 쪼커로 이제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확실히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미 자리로만 뛰면서 메디슨이 그 자리를 이제 백업 자원으로 뛰거나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함께 뛰고 벤탄쿠르가 원볼란치 자리를 맡는 형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사르, 베리발이 클루셉스키의 옆자리를 맡고, 또 벤탄쿠르의 서브로 비수마나 그레이가 뛰면서 차차 또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 벤탄쿠르, 비수마가 재계약을 한다면 이 선수들을 좀 끌고 가지만 비수마는 매각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망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나 또 새로운 영입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풀백은 이미 우도기가 있고, 또 스펜스가 이 자리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길론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오른쪽은 포로, 스펜스에 그레이까지 있고, 수비 라인은 이미 입도 선매해 놨던 크로아티아 유망주 부슈코비치가 왼쪽 센터백으로 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시급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오른쪽에는 로메로가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드라구신과 그레이, 그리고 임대가 있는 윌리엄스가 있지만 센터백은 추가적으로 한 명이 영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른발잡이 센터백 영입설이 나오는 거, 슈크리니아르 얘기가 있었던 것이나 그 외에 이 선수 오른발 쪽인데 왜 나오지? 로메로가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라
시즌이 끝나고 나서라도 데려오기 위한 접촉일 수 있습니다. 골키퍼는 이미 킨스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비카리오 킨스키 체제에 포스터가 이제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끝나니까 오스틴이 넘버 3로 있거나 혹은 뭐 새로운 유망주를 넘버 3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히샬리송이나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어디로 이적을 할지에 대한 상황이 정리되느냐와 또 임대를 다녀올 스칼렛이나 임대를 또 갈 예정인 랭크셔 같은 유망주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인데 결국 해외 교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떠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다만 손흥민 선수의 이 진로 결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토트넘이 후임 감독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입니다. 계속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상 불운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라며 동정심을 토트넘 고위층이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레스트워드 온스퍼스에 출연한 벤 제이콥스 기자는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전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는 시즌이 끝나고 나서 내려서 그때 경질을 하거나 더 가기로 하거나 계약을 조정하거나 이럴 예정이었는데 정말 강등권까지 내려가고 강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경질도 이제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재고할 것이다. 여기서 더 진다. 지금 보시면 엘프스보리전도 만약에 뭐 이 경기는 웬만하면은 뭐 이기겠지만 이기지 못한다거나 그리고 이어질 브렌트포드전 지고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경기 지금 한 골차 리드를 갖고 있는데 뒤집혀서 탈락하고 에스턴빌라와 FA컵 경기 탈락하고 맨유전 지고 입스위치전까지 못 이겨서 정말 강등권으로 순위가 떨어지며 무려 뭐 8경기 연속 무승이 또 한 번 생긴다? 뭐 그러면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임 감독을 선임할 만한 명확한 옵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시 감독으로 메이슨을 쓴다고 하더라도 감독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조금씩 후임 감독들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의 이적 시장 어떤 선수가 오게 되고 그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향후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모든 경기 실시간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 현지 반응, 현지에서 나오는 독점 정보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